반갑습니다. 네. 사실 예년 같았으면 이 공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온라인에서는 더 적은 사람들이 봤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과연 제가 준비한 50분의 시간 동안 미래 트렌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앞 시간도 많이 들어오셨고 제 이후 시간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시간 속에서 미래와 트렌드를 바라본 다양한 단서들이 보여질 텐데요. 제가 준비한 시간은 과연 누가 이걸 만들지, 미래와 트렌드 누가 만드는지, 또 과연 우리는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얘기가 좀 섞인 내용들입니다. 전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질문 받는 거 좀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답을 요구하진 않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 과연 여러분들은 트렌드를 만들고 직접 미래를 주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 따라가만 가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은 처음에 한번 나오고 나중에 또 한번 나올 텐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 포지션이 어딘지 좀 더 생각이 좀 날 겁니다. 트렌드와 미래 그냥 막 나오진 않고요. 어떤 단서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단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캐치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요 정도의 질문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요런 게 나왔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지. 이것 때문에 뭐가 좀 바뀌지. 아니면 어떤 기업들이 요즘 뭘 벌렸지. 이것 때문에 뭐가 좀 바뀔 것 같은데. 어떤 큰 재난과 사고가 났으면 또 뭐가 좀 바뀔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을 한번 파악하기 쉽게끔 일부러 한 8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이 질문 말고도 사실 트렌드와 미래를 파악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우선 갖고 온 거니까 요것만 막 기억해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건 주위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저게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꼭 나에게 내 미래, 내 트렌드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단서를 삼을 때 좋은 기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들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트렌드와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하나만 꼽자면 아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초유의 일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밀히 따지면 그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겪은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이긴 하죠. 이 일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지금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있죠. 만약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행동들, 허그하거나 손잡거나 이런 행동들을 2019년에 했으면 지극히 당연한 행동인데 최근에 이런 거 하면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친밀함을 보여주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걸 위험하게 느껴요. 우리가 이번에 이 계기가 없었다면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못 느꼈겠죠, 한 번도. 근데 이게 갑자기 위험해진 거냐? 옛날부터 감염의 위험가 있다는 얘기 계속 나왔어서 악수 좀 덜 하자는 얘기는 한참 정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무시했었죠. 근데 과연 이런 건 어떡할까요? 이 행동들, 손 열심히 닦고 씻고 사람들 만나도 마스크도 안 벗고, 요즘은 사람들 만나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누굴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마스크만 자꾸 떠올라가지고. 근데 이 행동들을 지금 하면 당연한데 2019년에 이런 행동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을. 주위에서 좋은 소리 못 들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행동인데 왜 시간에 따라서 완전 다른 우리의 태도를 가져오느냐. 사실 욕망이라는 게 어떤 큰 사건, 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살면서 처음 겪은 새로운 욕망 중에 하나가 이번 팬데믹이 준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 우리에게 이런 일까지 벌리게 만들죠. 모이고는 싶은데 공연을 온라인 스트리밍 하긴 해도 그 맛이 좀 덜 나잖아요. 모이고 싶으니까 이 방법을 자꾸 찾았다 이거죠. 이거 사실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건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뜨문뜨문 앉아있지만 좀 빼곡하게 뭔가 할 수 없을까? 해도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자꾸 찾아요. 심지어 삼성전자가 최근에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 사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키오스크의 수요는 더 늘어난 것도 맞고, 그래서 이 회사가 신제품을 만든 건 맞는데요. 놀랍게도 이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 놓고 대외적으로 보여줄 때 가장 먼저 강조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항균 99.9예요.
아니, 이 디바이스가 얼마나 매력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항균 99.9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IT 기계를 만들어서 저 얘기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저걸 해버려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항균, 안티바이러스라는 말만큼 매력적인 말이 지금 없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 대학교가 입학식을 메타버스에서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온라인에서 듣긴 하지만 그 강의는 모니터로만 보는 건 거죠.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온 느낌은 좀 덜 들겠죠. 그런데 신입생들한테 다 3D 고글을 주고 가상현실 속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분명 이거는 가상이지만 좀 더 현실에 다가선 느낌이 더 나는 건 거죠.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아마 2021년 히트 키워드로 아마 꼽힐 만큼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 팬데믹이란 계기가 아니었다면 메타버스 시장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텐데 작년을 계기로 올해, 내년 아마 엄청 커질 겁니다. 입학식 정도가 아닌 건 거죠. 이미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봤고 이제는 일회성이 아니고 학교의 수업도 이 방식으로 하건 다양한 방식들이 자꾸 나오겠죠.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욕망이 바뀌기도 하고 그 욕망으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올 초에 쓰던 CES에서 주요한 행사의 아젠다가 이런 거였었어요. 첫 번째 아젠다가 디지털 헬스가 되었던 이유,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건강 관련된 쪽이 가장 위에 올라갔을까? 이것도 팬데믹과 무관하진 않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도 마찬가지고요. 이 6가지 키워드가 다 원래 IT 산업이 갖고 왔던 방향이긴 한데 거기다 결정적으로 팬데믹이 증폭시킨 흐름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CES는 원래 IT 업계가 뭘로 주로 돈 벌고 싶어를 보통 보여주는 행사이니까 이들이 이런 맥락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는 얘기는 팬데믹이라는 게 단지 우리 손만 열심히 닦고 씻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기술과 산업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극장 관계자는 정말 미칠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정말 막막하잖아요. 이거는 감소 정도가 아닌 추락인 건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 올해 지나면 좀 괜찮아질까요? 그게 늘상 두려운 거예요. 이 업계 사람들 입장에선 2억 명대가 보던 게 갑자기 한 6천만도 안 되게 봤으면 4분의 1 토막이 났으면 이게 우리가 마스크 다 벗으면 다시 2억으로 올라갈까? 그거 지금 확신 못해요. 2억은커녕 1억이 될 수 있을까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극장에 이만큼 안 간 건 거지 영화를 안 본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또 엄청 봤어요. 넷플릭스도 엄청 보고요. 그리고 집에 좋은 TV도 많이 사놨습니다. 작년이 전 세계적으로도 고화질 TV 역대 최고 판매된 해예요. 이미 우리는 극장 안 가도 충분히 영화 잘 볼 환경을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러면 팬데믹 끝나도 극장 갈 수 있겠습니까? 가긴 가겠죠. 여러 사람이랑 어울린다는 의미로는 가겠죠. 하지만 영업으로 가는 의미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극장도 여러 사람이 어울려야 되는데 과거에 했던 그 방식대로 그냥 오게 하겠습니까? 팬데믹이 설령 끝나도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개인위생 신경 쓰던 이 욕망이 하루아침에 안 사라질 거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은 유지가 될 거고요. 지금은 99% 사람들이 이러고 살잖아요. 이게 80이 되고 70이 되고 60이 되고 50이 될 때까지는 몇 년은 걸릴 겁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이 업계로선 굉장히 속상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속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요즘 이 업계에서 점포도 많이 없애고 있고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극장은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야 안전을 담보하면서 살아남겠죠. 이 그래프는 어떤가요? 이게 도쿄의 도쿄도 전체에서도 이 도심 5구면 빌딩도 가장 많고 오피스 수요가 높은 저 동네인데요. 평균 공실률 추이가 그냥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어떤 기점을 통해서 팍 치고 올라갔어요. 저 때가 바로 작년 여름부터 보통 치고 올라갔는데 팬데믹 효과가 되는 거죠.
몇 년간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1%, 2%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지금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왜 치솟을까?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원격 근무 많이 해도 되는구나를 많이 느꼈고요. 원격 근무를 많이 하는 순간 사무실 임대 공간은 줄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느꼈냐? 구조조정을 느꼈어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가 좀 안 좋아서도 정리를 할 거고, 자동화 때문에도 정리를 할 거고, 어떤 이유가 됐건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계속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공실률의 추이가 남의 나라 얘기로 끝날 거냐?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영향 받겠죠. 우리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재택 원격이 원활한 이 업계가 있잖아요. 미디어, 컨텐츠 쪽이나 광고 쪽도 마찬가지,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 이런 쪽은 굉장히 밖에서 하기가 쉬워요. 반드시 꼭 모여야 되는 업계는 이게 좀 속도가 좀 덜일지 몰라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의 업계가 크리에이티브와 연관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컴퓨터 없이는 일 못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가 사무실 책상에 있을 때와 여러분 집 책상에 있을 때와 카페 테이블에 있을 때와 여러분의 업무 능력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게 달라지는 사람이라면 지금 시대에 일 못할 사람들인 거죠.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사무실이 점점 필요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무실뿐이겠습니까? 주거도 영향받죠. 미국에선 이 영향 가장 많이 받은 동네가 실리콘밸리이기도 한데요. 거기는 주거, 오피스 쪽 다 영향받았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 뉴욕하면 또 살인적인 임대료로 유명했던 이 동네도 아파트 중간값이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에 모여서 일하는 문화, 그걸 평생 해왔는데 이 구조에 대한 변화가 사실은 팬데믹이 준 하나의 기점일 수 있다는 거죠. 구글 트렌드에서 리모트 워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계속 검색량이 쭉 늘어나는 걸로 봐도, 특히나 팬데믹 되자마자 팍 늘어났던 걸로 봐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리모트 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죠. 또 리모트 워크는 어찌 보면 우리식 표현이라면 워크 프롬 홈이 좀 더 글로벌 표현일 텐데 워크 프롬 홈을 해도 확실히 많이 늘어났죠. 우리가 확실히 집에서 일하는 거, 밖에서 일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팬데믹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빨리 증폭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일어난 게 안 일어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스텝들이 이어질 거며, 그래서 이 단서들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이자 숙제가 되는데요. 물론 이걸 파악하느라고 있는 직업이 저 같은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시간 모든 변화를 다 파악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아니니까. 하지만 딴 건 몰라도 여러분의 동네만큼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모두의 동네를 다 분석하지는 못해요. 저는 주로 돈 많이 주는 사람 동네만 분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이 관심 있는 큰 산업 위주로 분석하기가 쉽고요.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작은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단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단서가 어찌 보면 저보다도 여러분의 작은 세세한 영역에선 여러분이 더 잘하는 단서도 있어요. 다만 그 단서를 봤는데도 지나가느냐 아니면 잘 추적하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최근에 제가 본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지금 여기 갖고 왔는데요. 갤럽이 수년째 계속 조사했던 이 데이터가 최근 들어서 이런 그래프로 좀 드러났는데, 다른 세대보다도 이 Z세대들이 LGBT에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이걸 몇 가지로 바라볼 수 있겠죠. 왜 이럴까에 대한 부분. 왜 그들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관대할까? 그들이 그렇게 포용적이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회가 그만큼 개방적으로 바뀌어서도 있을 테고, 아니면 미디어나 네트워크에 대한 노출, 다양한 것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과거 시대 말고 지금 시대 친구들에겐 뭔가 새로운 것이 좀 더 멋져 보이는 태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건 더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의 환경이 주는 영향도 있을 테고,
많은 게 있을 겁니다. 아직 어떤 게 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요. 하나의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는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슈를 나랑 상관없잖아가 아니에요. 이거 사실. 이 이슈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케팅 이슈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떤 태도인 사람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단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다른 마케팅에도 연결되는 태도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디자인의 시각에서도 뭔가 풀어야 될 거고요. 이 하나의 이슈가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들이 계속 쏟아지는데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 건가. 또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이 생겼죠. 이거 정말 최근 일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뭐 굉장히 나쁜 놈들 주위에 많았어도 우리나라에서 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사람만 있었지 그 사람들이 되게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가 밝혀서 문제 삼은 적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이걸 40대, 50대, 60대를 대상으로 까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올 텐데 지금 주로 20대한테 까고 있잖아요. 20대 같은 또래들이. 젠지죠, 어찌 보면. Z세대가. 앞서 봤던 이슈와 이 이슈가 별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트렌드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트렌드 가지고 마케팅 할 건가 이것만 자꾸 궁리하는데요. 트렌드 더 넓게 봐야 돼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는 한 사람만 보더라도 그 한 사람이 옷을 열심히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옷도 사고 자동차도 타고 게임도 하고 뭐 정치인 욕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고 소비자를 바라볼 때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다 보는 습관들이 자꾸 돼 있어야 돼요. 그걸 자꾸 뜯어가지고 뭐 마케팅에 아니면 뭐 디자인 쪽에 일부 몇 개만 자꾸 보다 보면 오차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이슈도 우리랑 상관없지가 않구나를 보자는 거고요. 사실 흐름과 방향을 읽고 뭐 이걸 잘 찾는 게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 되고요. 이걸 좀 더 길게 연결시키면 미래의 책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흐름들이 있으면 그 흐름을 계속 보지 않고 딱 잘라서 보잖아요. 가령 공이 지금 굴러가요. 골프공이 홀컵까지 굴러가는 중이에요. 근데 딱 멈춰서 잘라보면 이 공이 계속 굴러가는 중인지 홀컵 앞에서 멈출지 이걸 몰라요. 이걸 알려면 계속 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자꾸 사진처럼 볼 거냐 영상처럼 볼 거냐의 문제예요. 작년, 재작년, 그저께부터 쭉 봐왔던 사람들은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는 게 계속 보일 거고 속도도 보일 건데 그거 하지 않고 자꾸 끊어서 보다 보면 모든 게 다 멈춰 있죠. 트렌드를 주기적으로 관심 가지고 읽는 습관들이 필요한데 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연말 연초에 한번 관심 가지고 또 1년 동안 잊어먹고 있다가 또 한번 뭐 일해야 될 때 또 잠깐 관심 가지고 이런 태도가 있는데 적어도 트렌드는 수시로 계속 그리고 왜 이렇게 수시로 봐야 되느냐? 트렌드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게 사람과 연결되는 거고 우리 사람과 연결되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답들이다 보니까 멈춰있지 않아요. 계속 연결되는 답들을 찾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봐야 돼요. 사실 트렌드가 변수가 없고 딱 한 가지, 뭐 미래도 딱 한 가지가 오면 굉장히 파악이 쉽겠지만 미래에 대한 파악 어려운 이유가 미래는 늘상 복수로 와요. 여러 개가 오는 데다가 그 여러 개도 지금 생기는 어떤 변수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보는 게 좀 필요하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이 역대 최고였어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1년에 한 30조 원가량이 늘어난 건데 그러면 우리가 30조 원어치의 꽁돈이 생겨서 이거 쓴 거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써야 될 30조 원이 일로 갔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기회라고 여겼겠지만 반대로 그 뺏긴 30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속상한 한 해가 되었겠죠. 근데 이건 우리만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온라인 쇼핑 이 증가 추세로 봤을 때
팬데믹이 적어도 한 5년이나 10년 후에 거둘 수 있는 스코어를 땡겨서 지금 거뒀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한 5년, 10년 갑자기 당겨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우리 모두가 온라인으로 물건 자꾸 사고 디지털 페이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종이로 된 돈 쓸 일이 잘 없잖아요. 현금 없는 사회는 그전부터 계속 화두가 됐었지만 팬데믹이 그걸 더 당기는 데 효과를 주는 거죠. 사실 팬데믹을 보건 건강의 얘기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화폐, 현금 없는 사회를 좀 더 당기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또 생겨요, 이게.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금융 쪽에서의 그들의 이해관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어요, 사실. 이걸 하게 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좀 투명해지다 보니까 좀 검은 돈들 움직이는 게 좀 포착이 잘 될 거고, 좀 그게 좀 잘 안 될 거고. 그럼 이게 이런 흐름들이 빨라지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이것과 연관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속상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대부분 금융업계 종사들이 굉장히 속상할 수 있어요. 빌 게이츠는 이 얘기를 한참 전에 했던 거죠. 94년에 뱅킹은 필요하지만 은행들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저게 이미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은행 업무는 보고 있지만 은행 안 가보잖아요, 점포는. 이걸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은행 자리에 딴 거 집어넣으면 돼요. 쇼핑은 필요하지만 쇼핑몰은 필요 없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쇼핑몰들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렇게도 되죠. 물론 이건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은 아닙니다만 영업은 필요하지만 영업사원은 필요 없죠. 이분은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 회사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으로만 팔잖아요. 놀랍게도 이 방식은 기존에 어떤 자동차 회사도 하지 않았던 거죠. 기존 모든 회사는 사람이 사람한테 팔았어요. 세일즈맨이 존재하고 수수료를 가져갔습니다. 이들이 이걸 바꿨더니 놀랍게도 최근에 메이저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만들 때 이 방식을 또 많이 차용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세일즈하는 사람들이 입지 사라지겠죠. 자동차 세일즈뿐이겠습니까? 보험은 어떨까요? 사실 이 회사는 보험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팔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수많은 영업사원이라는 역할, 그 역할은 어찌 보면 진화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속상한 일이 되겠죠. 그뿐인가요? 이런 일도 생기죠. 일본에선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로봇이 농사를 지을 때 옥수수, 콩, 배 이런 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데 과일이 굉장히 어렵대요. 굉장히 정교한 작업들이 들어가고 이거 막 잡으면 안 되니까. 또 과일이 체계적으로 난 게 아니고 막 뜨문뜨문 막 나는 거니까. 근데 이미 이런 것도 다 가능해지죠. 그럼 여기서도 말을 바꿔서 농업은 필요하지만, 농사는 필요하지만 농사꾼은 필요 없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누군가가 날 케어해줘야 될 텐데 이런 로봇한테 케어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가장 빠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투자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인 건 이유가 당연하죠. 가장 고령화된 사회니까. 우리도 머지않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럼 점점 간병 서비스는 필요한데 간병인은 필요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건가? 일자리 문제예요, 다. 은행, 세일즈맨, 농사 짓는 사람, 요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업에서 이게 적용 안 될 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직장인의 입장이라면 그래도 내 일자리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아 라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일 때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좀 낮출까라는 관점에서 로봇이 좀 더 좋은 답들이 있는데 나는 그 로봇 쓰지 않고 계속 사람을 고수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이걸 팬데믹 이전까지도 계속 있었던 흐름이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굉장히 커졌어요. 생산 현장, 서비스 현장, 사무직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시점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을 이렇게 보는 거죠. 작년에 전 세계에서 정규직 일자리만 2억 5,50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4배 이상 많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사라진 사람들 상당수는 서비스 쪽이에요. 이건 이해가 되죠?
여행도 멈추고 각종 뭐 이런 놀이할 수 있는 게 다 멈추니까 서비스가 무너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복구될 건가? 서비스 현장이나 다양한 곳에 로봇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대로 복구는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2021년을 마스크 쓴 해, 팬데믹의 해 이렇게 기억하겠지만 제가 장담컨대 한 5년 후쯤에 여러분들이 그때 어땠지를 되돌아보면 그때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침투한 해였지 이렇게 기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재택근무, 원격근무 잘 안 하던 한국마저도 그걸 하게 됐고요.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 모든 영역에서 더 생산적인 방법을 찾는데 이제는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는 한번 생기면 이거 다시 없었던 일하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는 절대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팬데믹 끝나면 다시 위기는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팬데믹이 초래한 위기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팬데믹 때문에 발생한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 구조의 변화, 사회의 변화, 이것 때문에 발생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끝나면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위기는 이제 그때 시작될 거예요. 굉장히 속상한 얘기겠지만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제가 고민했던 게 이거였는데요. 트렌드 분석가가 직업인 사람 입장에선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대한 답들을 자꾸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방향을 조금 알려줘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팬데믹 이후에 일자리와 산업구조 바뀌었을 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후에 인재상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일자리 구조가 산업구조가 바뀌게 되면 교육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을 보내는 이유, 대학을 가는 이유가 좋은데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건 거지. 그냥 그 학문을 막 연구하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소수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산업구조, 일자리구조 변화를 우리가 밀접한 이슈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고민했던 거고. 사실 팬데믹 선언되자마자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었어요. 이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그 불안함에 대한 얘기 가지고 요 방향들이 사실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원래 가던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팬데믹이란 이슈 하나만 가지고 왜 짧은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냐면 지금이 여러분이 살았던 지난 10년보다도 그리고 앞으로 살 향후의 10년보다도 변화의 이 변곡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요. 그 다양한 변수라는 해석이 자꾸 필요할 것 같아서 자꾸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방향에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8개의 질문이 또 나왔는데요. 팬데믹이라는 그 사건이 쭉 이제까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라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기도 하고 정치이기도 한데요.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의 정부가 바뀌게 되면 이게 남의 나라 정부 바뀐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졌는지가 우리에게 영향 많이 주거든요. 사실 미국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가 몇 개가 있어요. 미국 정부가 지금 4가지 큰 위기라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저 4개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건데, 저 위기 중에서 딴 건 몰라도요, 2번째, 3번째, 경기 침체하고 기후위기, 이 문제는 우리랑 굉장히 밀접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좀 달리 다른 나라와 교류를 끊으면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역에서 중국과 미국이 압도적인 비율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 많이 받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특히나. 그래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하는 답들이 놀랍게도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별로 다르지않아요. 둘 다 자국 기업들 보호하는 거, 메이드 인 USA, 바이 아메리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계속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후위기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액션 중에 하나가 파리 협약 탈퇴로 시작했다면 바이든은 제일 먼저 했던 액션 중에 하나가 파리 협약 복원으로 시작했잖아요, 다시. 이 2개의 메시지가 주는 게 단지 기후가
그냥 기후, 친환경 관련되는 산업이 커진다 이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어난다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한국은 탄소 배출량으로 따지면, 국가 단위의 탄소 배출량으로 따지면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뭐 갑자기 그렇게 상위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예전부터 늘 그랬어요. 그리고 개인으로 따져보자면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따져보자면 우리는 초상위권이에요. 전 세계 13,000개의 도시 중에 분석해 봤더니 1인당 탄소 배출량 1위 도시가 서울이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막 살았어요. 에너지, 물. 사실 우리는 내 돈인데 내가 뭘 이런 태도도 많고 환경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결국 그 문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리고 사실 인종불평등 이거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닌 거죠. 저건 인권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한국 사회가 인권과 혐오와 차별이 굉장히 좀 큰 나라이기도 해서요. 이런 흐름들이 남의 나라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 건지도 계속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닌 기업에 있는 사람이죠. 정치하는 사람이 주는 영향도 크지만 기업하는 사람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제프 베조스가 3분기부터 CEO를 관두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CEO를 관두는 건 거지 모든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아마존으로 돈 버는 걸 잠시 그 경영자를 안 하는 건 거지, 우주에 대한 부분이며 다양한 기부에 대한 부분은 계속 할 겁니다. 여기서 사실 이분이 하는 작업 중에서 그 새로운 도전이라는 표현을 쓸 만한 건 아마 우주에 가까운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우주에서 이미 제프 베조스만큼 도전을 하는 개인이 하나 있죠. 이 사람만큼 도전하는 사람, 지금 여기 이미지가 엉켜서 그런데 이 사람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하고 제프 베조스가 둘 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개인이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경영자인데 둘 다 우주에 굉장히 관심 많죠. 그리고 그 우주라는 게 그냥 막연히 저 먼데 가고 싶어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주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원도 개발할 게도 많고요. 그리고 우주라는 것 자체가 단지 지구 바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 스페이스X에서 사람 태운 유인 우주선 보냈을 때 우주복이 좀 달랐었어요. 이렇게 생긴 우주복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기존에 어땠는지를 모르면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기존엔 이랬었어요. 차이가 조금 느껴지나요? 훨씬 멋쟁이 같잖아요, 제가. 그죠? 훨씬 날씬해 보이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그동안 나사가 저렇게 만들었을 때 디자인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일론 머스크가 우주복 디자인을 맡긴 사람이 달랐어요. 그 이전까지 디자인했던 사람들하고 완전 다른 장르의 사람이에요. 호세 페르난데즈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미국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영화에 들어가는 이런 거 만든 사람이에요. 엑스맨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어벤져스 시리즈부터 이런 거에 들어가는 수트 만든 사람, 심지어 다프트 펑크 저 헬멧도 만든 사람이죠. 이걸 만든 사람에게 의뢰를 한 거잖아요. 의뢰를 해서 일론 머스크가 강조했던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더 멋지게, 더 영웅적으로 보이게 해달라. 그 이전까지 만들었던 모든 우주복에선 얼마나 기능적인 거를 주로 강조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관점이 나왔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주라는 것 자체가 그냥 동경을 품고 날아가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산업이 되려면 멋져야 되거든요. 이 관점에 대한 부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태도가 이렇게 바꿔놓은 것 때문에 앞으로 우주 산업에서의 변수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일론 머스크는 일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을 때
보통 자기는 뭐 적어도 80시간에서 한 100시간, 그리고 많이 할 때는 120시간까지 일했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는 지금 주 40시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보통 일주일에 뭐 한 100시간쯤, 많을 때 120시간까지 하고, 그래서 자기네 직원들이 한 8, 90시간 정도 일하니까 요즘 좀 일할 만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일주일에 40시간 해가지고 세상 바꾸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세상을 바꾸려면 뭐 그렇게 잠깐 널널하게 해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이런 태도를 놀랍게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미국 공대생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 1등 테슬라, 2등 스페이스X잖아요. 이 회사에서 고생 엄청 시키는 거 알면서도 가겠다는 거잖아요. 왜? 세상을 바꾸고 싶으니까. 미래를 바꾸는데 주도자의 역할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냥 남이 바꾸는 거 난 구경하면서 와 쟤들 저렇구나 박수 쳐주면서 배 아파하고 이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 질문들이 다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트렌드를 그동안 만들고 주도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트렌드를 직접 따라하기만 했던 사람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건 간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덜 좋고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각각의 역할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사실 몹쓸 일이고, 그리고 남이 만든 트렌드를 보고 뒤에서 배합하는 것도 참 웃기는 노릇인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한번 만들어 보거나 주도하는 그 역할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나 미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잔뜩 모여가지고 그거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기술이 됐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됐건 이건 머릿수가 많다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걸 얼마나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보통 풀려지는 문제가 좀 많아서요. 트렌드, 이런 걸 트렌드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멋진 옷 입느냐 이 얘기만 너무 많이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트렌드로 하면 자꾸 패션 얘기하고 멋진 카페만 자꾸 떠올려서 그게 트렌드를 아는 거라고 자꾸 오해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아는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트렌드는 훨씬 더 좀 방대하고 넓고 좀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너무 한 개만 딱 알고 내가 트렌드를 알아 이렇게 하면 사실 문제를 풀기도 사실 굉장히 제한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8개의 질문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메모하셔도 좋고 아니면 찍어도 좋고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딴 거 몰라도 8가지만 알면 우리가 신문을 보고 뭘 보다가 요거는 내가 한번 주목해 봐야 돼. 이게 자꾸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은 굉장히 멋진 말인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은하철도 999에서 메텔이 한 얘기예요. 애들이 볼 만한 만화가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게. 이게 왜 이런 말을 그 친구가 했냐면 거기 남자 주인공 있죠. 기계인간 되고 싶어 하는. 그 친구가 기계인간 되는 게 목표였잖아요. 기계인간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줬었어요. 우리가 트렌드를 관심 가지는 것도 열심히 따라가서 내가 남들 사는 것만큼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 관심 가지는 거라면 굳이 트렌드 몰라도 상관없어요. 트렌드는 남하고 비교하려고 우리가 알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더 좋은 답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득을 더 보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공부하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 그 맥락으로 아는 거고요. 미래는 늘상 계속 와요, 우리한테.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금 계속 우리에게 단서도 보여주고 요만큼 오는데 우리가 못 본 것뿐이에요. 그거 보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좀만 신경 쓰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미래는 굉장히 많아서요. 그걸 자꾸 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지, 나의 3년 뒤, 나의 5년 뒤, 나의 10년 뒤를 자꾸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가 나올 때마다 그 계획도 계속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딱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질문 시간이 한 10분 정도 여러분에게 좀 주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트렌드 분석하는 게 직업인 사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책 몇 권 읽고 트렌드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책의 용도는 그거예요. 지금 세상이 딱 요렇다. 요거 파악하는 정도. 예측의 역할은
독자의 역할이 아니고 전문가의 역할이 되는 거라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 역할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책 몇 권 보는 것보다 책 몇 권 쓰는 사람의 어떤 에너지만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그냥 책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냥 되게 편하게 보잖아요. 책 쓰는 사람 입장에는 편하게 못 써요. 그냥 수시로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라서요. 그걸 뭐 몇 달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라이프 트렌드 시리즈가 2013 시리즈부터 나왔으니까 2012년 말부터 그 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보니까 14권 정도를 제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쓴 책이 한 40권쯤 되는데요. 그럼 이걸 연간으로 따져봤더니 거의 1년에 보통 한 1.7, 8권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쉬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책 쓰는 게 사실 저한테는 큰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별로 안 사주셔가지고. 책 쓰는 건 제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제일 돈 안 되고 시간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예요. 사실 기업한테 뭐 자문하는 게 훨씬 더 비싼 거거든요. 기업한테는 1시간만 자문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비즈니스에서 가장 가성비는 떨어지는 역할이 그 동네지만 적어도 왜 계속 해야 되냐. 꾸준하게 계속 쌓고 봐야지 제가 보는 안목이 계속 높아져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독자의 역할이 아닌 예측하는 전문가의 역할로 넘어서고 싶다고 하면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남이 해석한 트렌드를 볼 때는 어떤 이슈의 한 면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가 속한 내 업과는 아기가 딱 맞을 때, 운 좋게 맞을 때는 액션이 쉬운데 저거는 저쪽 동네는 맞아도 우리 동네는 왜 안 맞을 것, 이런 것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도 강의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동네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 이슈를 들었을 때는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데 내 동네를 전혀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큰 명제만 듣고 그걸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건 사실은 모두에게 숙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래가 여러분을 예외로 두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위기와 기회 다 줄 건데요. 우리는 모두 그 미래에서 더 좋은 기회를 갖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공부보다도 저는 중요한 공부가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공부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잠깐에서는 티가 안 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안목을 높이는 차원으로 보시자면 5년이건 10년이건 하다 보면 남들과 굉장히 다른 안목을 가지실 겁니다. 앞으로가 아니고요. 이미 금융권에서 한참 전부터요. 기존의 인력들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나가기만 하고 안 들어왔냐? 아니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주로 IT 인력들이 들어와요. 금융사는 IT 인재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과거에 BIT 쪽의 사람들이 많았었죠. 왜냐하면 과거의 은행은 IT는 굉장히 소위 얘기하는 전산실만 있으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업무가 다 IT로 넘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역할을 하건 간에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관점으로는 직업 못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아는 금융회사하고 지금 시대 금융회사와 나중에 금융회사의 인재상이 완전 달라진 거고 이건 금융뿐이 아니에요. 미디어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령 어떤 누군가가 역사를 전공했다고 쳐봐요. 역사? 야 이거는 돈 안 되겠는데? 뭐 먹고 살지? 이런 느낌 생기잖아요. 근데 미래에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역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타버스랑 연결된 역사가 되는 건 거죠. 우리가 뭐하고 놀겠어요.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한계가 있으면 다 가상현실에서 놀 텐데 거기서 놀면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존재하는 역사의 그 현장에 가서 놀아보는 걸 거거든요. 그럼 그 역사를 가장 잘 고증하면서 그 고증된 걸 실제로 엔터테인먼트에 연결시키거나 기술과 연결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역사 전공은 역사 전공인데 다른 게 좀 덧붙인 역사 전공이 되겠죠. 그런 친구라면 좋은 기회가 될 거고 그런 거 없이 옛날만 아는 역사 전공이라면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IT만 살아남지는 않고요. 모든 영역에서 IT화 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우선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란 말 자체가요. 마치 직업이 학생인 느낌. 이게 옛날에는 되게 나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 계속 유예하고 대학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버티면서 사회생활 안 하는 게 이게 학문이 너무 좋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회 나가기 좀 두렵고 좀 안 되니까 그래서 버틴 이 느낌을 보통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좀 부정적으로 좀 얘기하다가. 최근 들어선 어떤 직장인도 직장에 다닌다가 공부한다고 직장을 관둘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전 세계 모든 좋은 학교의 수업도 온라인으로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일하고 있으면서 공부하는 게 당연해진 시대죠. 과거에는 공부를 계속 하려면 뭘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이 나왔다면 지금 시대는 누구나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배워서 살아남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좋은 전공을 해도 그거 약발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주요 기업들이 공채 많이 없애고 있잖아요. 공채가 없어지면 주로 실무 잘하는 사람들이 수시 채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공채 때는 실무를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 좋은 스펙을 위주로 따지죠. 이 친구들이 와서 계속 잘할 것 같은 느낌의 사람, 지금은 잘할 것 같은이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자체가 바뀌어도 교육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설명은 다 안 되지만 하여간 이제는 모두가 계속 공부해야 살아남는 그 관점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새로운 기술 나오는 것도 필수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제일 필요하잖아요. 아, 금융. 근데 그동안 대학 다녔을 때는 그거 모르고 다녔잖아요. 그냥 특정 학위 따는 것만 했었잖아요. 근데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자꾸 공부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책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